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또 높인다고 해서 크게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공질주하는 주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 지금 사도 될까? 고점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AI 시대에는 우리가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국방이 됐든 우주까지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반도체 전쟁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우리 한국 팹립스 산업협회의 회장님 우리 김경수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뭐고 시스템 반도체는 뭔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기성복과 정작 맞춤의 차이로 보시면 아주 심플하세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다량의 물량을 작게 그 다음에 고성능으로 만들어내주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특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예. 모든 시스템마다 제품의 기능이 다른 약간 정작 맞춤형 옷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백화점이나 가게 가서 사는 이게 정장 그런 그렇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기서 필요한 부분의 맞춤형 정장이다. 예.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제품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생태계 자체가 다른 겁니까? 생태계 자체와 제품이 모두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제품은 뭐가 다르나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뭔가 저장을 해서 다시 리드를 해주고 라이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본다면 네.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기능을 실제로 보여주는 네. 아 이렇게 성능이 되고 이런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단순히 저장 장치가 아니라 네, 네, 네. 어떤 기능을 구현해주는 제품이 시스템 반도체. 네. 근데 메모리는 모든 시스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엔비디아의 GPU도 마찬가지고 HBM이 난리를 치듯이 메모리는 무조건 써야 되는 네. 거의 표준화된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는 내가 AI를 하던 자율주행을 하던 로보틱스를 하던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품. 아, 쉽게 그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면 이제 보시면 되죠. 메모리 반도체는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가 좀 다를 거고, 네, 그럼요. 그죠? 예. 그다음 로봇에 뭐 들어가는 로봇에 게 들어가는 게 다를 예. 거고, 거기에 맞춤형의 반도체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 생태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자본과 시장의 대량 투자를 위해서 어떤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정말 경쟁력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하나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대표적인 게 인텔 CPU가 그 중에 하나고요. 인텔 CPU. 예. 인텔 CPU를 만들어서 PC 산업에 혁명을 일으킨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LM 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AI를 구현하는 기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는 한 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수도 있고 창조시킬 수도 있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는 강자잖아요. 예.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는 평가를 해보면 어때요? 굳이 마켓 쉐어라는 표현을 쓰면
전 세계 마켓시어에서 한 2%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열악한 마켓시어를 갖고 그럼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몇 %예요, 우리가? 제가 아는 범위는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 물론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50에서 60%인데 시스템 예. 반도체는 2%요? 2%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전체 시장 규모를 100이라고 보면은 메모리하고 시스템은 몇 대 몇쯤 됩니까? 메모리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 정도, 아하. 시스템 반도체가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건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규모의 30%가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50%, 6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마켓 시장의 70%가 시스템 반도체인데 여기서 2%가 안 된다고 하면 예.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야만 실질적인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진정한 진정한 강국이 되는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가 뒤떨어졌을까요? 일단 뭐 아직까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뭐 밖에 없는 거고요. 예.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었고 또 대한민국이 또 잘하는 산업 구조 중에 하나가 자본 투자를 많이 해서 아주 세련된 생산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게 또 저희 나라 대기업들이 잘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 능력이죠. 거기에 메모리가 적합한 상황이어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드라이브를 했고요. 예. 또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마켓 시어도 훌륭하게 글로벌하게 이제 진출한 상황이고요. 참 시스템 반도체는 살짝 다른 각도로 보시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산업이 있을 때 시스템 반도체 성장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PC 산업을 보시면 미국이 할 때 이제 인텔이 나온 거고요. 네. 또 대만이 또 한때 PC를 많이 했을 때는 또 AMD가 같이 많이 써서 나온 거고요. 네, 네. 요즘 뭐 LNM 이제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의 GPU가 또 나와서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짚어보세요.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그다음에 통신, 5G, 6G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리딩한 산업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결국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에 아무래도 아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반도체는 수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산업의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확 성장하게 되면 자율주행차에 맞는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했을 거고 그렇죠. AI가 성장하면 그쪽이 있을 건데 우리가 세계 기업을 아직 선도한 부분이 없다. 그렇죠. 부족하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뭐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 많이 하는데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국내 수요 기업이 국내 팹리스 기업 반도체를 채택을 해줬냐 안 해줬냐 이슈가 더 크죠. 물론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대비 국내 팹리스가 만든 반도체가 부족한 것도 뭐 현실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은 요즘은 퀄컴과 엔비디아가 대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반도체는 에이다스나 예. 자율주행 쪽은요. 그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의 배경은 일단은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개발 인력과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제품 로드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특정 제조회사나 수요 기업이 미래에 나갈 자기네 자동차의 스펙, 미래에 나갈 자동차의 기술적인 트렌드에 네. 이 로드맵이 맞냐 안 맞냐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 팹리스 기업은 로드맵은 그릴 수 있고 기술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지만 그거를 현실화하고 구현하는 데는 인력과 자본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수요기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물품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예를 들면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를 국내 팹리스가 아니고 해외에서 결국 사들이는 건데 그럼 결국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현대자동차하고 국내 팹리스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함께 개발하고 또 함께 사줘야 발전한다. 이런 얘기 정리하면 되네요. 그럼요. 이제는 모든 생태계가 한 개의 산업 분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 산업이 이종으로 융합해야만이 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술 트렌드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력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외국으로 주로 많이 간다. TSMC 그다음에 중국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사람은 왜 부족하고 나가는 사람은 왜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네. 대체 얼만큼 인력이 부족한지 잠깐 얼마큼 말씀을 인력이 드리면 부족한가? 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인력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인력은 근데 보통 31년까지 그럼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는데 10만 명 정도가 부족한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만 명이요? 예. 우리나라가 전자학과가 나와서 반도체 쪽으로 나오는 인력이 한 1년에 한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천 명밖에 안 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과기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모든 중앙부처에서 인력 양성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일단 양성을 하고요. 뭐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서 또 인력도 수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현실이고요.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럼 왜 좋은 인력이 해외에 나가고 또 왜 대한민국은 부족하냐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글로벌 기업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기업들은요. 반도체 설계 인력이 5천 명, 1만 명씩 있어요. 아하, 네. 근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으로 구성이가 어렵죠. 그만큼 또 인력을 많이 충원하기도 하고요.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연봉의 차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뭐 텍스 이슈도 뭐 미국은 저희보다 많이 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에서 연봉도 많이 받고 우리가 뭐 RSU나 이런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걔네 잘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뭐 아직도 스탁 옵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까지 갖고 가니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하이닉스가 인수하기 전에 현대전자 전에 또 많은 인력이 중국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많이 갔는데 네. 이제 중국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인력을 데리고 가서 좋은 조건 데리고 갔다가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없으면 사실은 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이런 경향도 좀 있고요. 다 배우면 끝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미국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 상당한 인력들이 많이 가고요. 그럼 거꾸로 이제 해외에 좋은 인력들이 왜 안 들어오냐? 대한민국 연봉 체계 구조로서는 좋은 인력 데려오기가 쉽지 않고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뭐 텍스가 많아서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저희 같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뭐 연수와 호봉에 대한 연봉 체계가 많다 보니 네네. 뭐 같은 경력에 한 사람 뭐 2배, 3배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보니 네네네네. 상당히 기업체에서도 좋은 사람을 뽑기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한국팬산업협회 쪽에서도 이제 대한상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해외 고급 인력 수급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쪽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 뭐 10년, 20년 전에 미국 유학 갔다가 현지에서 취직했다가 거기서 영주권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네. 저희도 이제 고급 인력을 네네네. 해외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한 31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에 반도체 인력이 10만 명이 필요하다. 예. 인텔이나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설계 인력이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인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외국에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결국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건데 예. 그런 면에서 RSU 즉 스탁 옵션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개발자나 이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은 주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좀 획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가 처음부터 다 월급을 다 현금으로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거 인터뷰 내용 보니까 꼭 그 전공자가 아니라도 열정만 있으면 이런 청년을 키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팹리스 반도체 그러면 실제로 설계할 수 있는 분야밖에 보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반도체 설계 인력이 10이면 이 시스템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가 얘기하는 풀스택이나 소프트웨어 인력이 5배쯤 필요해요. 아하. 예, 여기에 예. 그러니까 AI란 키워드 때문에 이제 CNN 이제 뭔가 인식을 하고 퍼셉션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이런 또 AI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네. 네. 이 인력도 설계 인력보다 상당 부분 큰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라고 RTL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 반도체를 정말 충분히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주변의 엔지니어 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실질적으로 뭐 지금 부처에서 교육하는 인력 양성 사업들이 졸업한 사람들의 전공을 불문하고 6개월 1년 가르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네, 네.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학부 전공이 클래식 피아노인데 클래식 피아노. 네. 저희가 한번 콘테스트를 했어요. 네. AI 쪽 네. 알고리즘 인력인데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주고 콘테스트를 했어요. 이 친구가 전공이 클래식 피아노인지 모르고 1등 했어요. 아하. 그래서 뽑았어요. 네. 잘해요. 음. 그래서 물어봤죠. 너 클래식 피아노 전공인데 어떻게 했니? 자기 관심이 있어서 학부 때도 짬짬이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저는 비록 전자학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AI 분야의 반도체 설계가 됐던 CNN이 됐던 인베 소프트웨어가 됐던 반도체에 관련된 분야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얘기네요. 네. 다음 주제는 우리가 국내 펜리스 기업들이 쓰는 IP, 그러니까 IP의 90% 이상이 해외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이 발달돼도 IP가 주로 해외 거면은 로열티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래서 갖다 틀어 막으면은 산업 리스크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크고요. 저는 이제 자꾸 팹리스 협회긴 하지만 팹리스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는데 계속 어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생태계에는 저희 같이 팹리스 기업도 필요하고 IP 기업도 필요하고 예. 또 실제 파운더리 반도체 개발하기 위한 DSP들이 있습니다. 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 네. 그리고 웨이퍼 나온 이후에 패키지하고 테스트하는 분야까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만이 결과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시작단이 IP인데 글로벌 IP의 대표적인 기업이 ARM입니다. 예. ARM,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멘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ARM은 우리가 얘기하는 CPU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 CPU 없이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팹리스 기업이 CPU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CPU도 갖고 오고 GPU도 갖고 오고 NPU도 갖고 오고 뭐 메모리 컨트롤러, 미피, 버스 이런 IP를 갖다가 최적의 성능을 만드는 설계를 하는 게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IP는 다 해외 걸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순히 런닝 로얄티뿐만 아니라 이 IP를 처음에 도입하는 NRE 비용도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미세 공정 뭐 14나노, 8나노, 5나노 산업 내려갈 때 네. 파운더리의 이 반도체를 만드는 비용보다 IP의 총액이 더 커요. 와우. 예. 그런데 대한민국 이 IP의 경쟁력이 거의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미미해요. 하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RM CPU를 도입하는데 뭐 500만 불이다. 500만 불 다 주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산할 때 주는 거는 런닝 로얄티고 예. 개발할 때 한 500만 불을 줘야 돼요. 엄청난 부담이죠. 네. 제품 개발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이제 KIP라는 용어를 써서 대한민국도 IP를 해야겠다. 그렇다고 ARM처럼 처음부터 CPU를 하지 않겠다.
그 안에 IP는 정말 많거든요. 작기는 PLL부터 ADC런 아날로그부터 그렇죠. MIPI, 메모리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내재화를 시켜야만이 미래의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의 생태계의 베이스가 된다라는 네.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에서도 되게 관심 있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IP도 하나하나 돼서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IP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특히 파운드리의 지원. 그러니까 삼성 파운더리가 특정 IP를 공정별로 14나노 따로, 8나노 따로, 5나노 다 검증을 해야 돼요. 네네. 이게 통과가 되면 IP 기업도 글로벌화 될 수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팹리스만큼 중요한 또 사업이 IP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은 IP가 있고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또 이걸 패키징하는 게 있고 네. 테스트하는 이게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면 예. 결국은 IP가 있어야 결국 본질적 경쟁력을 갖는데 이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쉽게 얘기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부분에서 이걸 써줘가지고 그렇죠. 검증해주고, 검증해주고 해야만 예, 실증해주고. 실증하고 이래야만 결국은 이게 우리 스스로의 IP도 가지게 돼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만약에 TSMC하고 한국의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비교하면 어때요? 그런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TSMC는 이 IP를 모두 서드 파티를 두고 있어요. 직접 지원을 안 해줘요. 네, 똑같이 사야 돼요, 고객들이. 네, 그런데 대만의 이 시스템 반도체의 그 밸류 체인하고 대한민국의 밸류 체인하고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TSMC는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DSP를 만들고 자기네가 투자해서 IP 기업을 만들고 TSMC가 투자해서 패키지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대만은 대기업이 없다고 하지만 혈연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밸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SCM을. 네,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또 어떻게 보면은 파운더리가 어떤 이 그 반도체 생태계를 위해서 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하는 게 필요한데 약간 좀 살짝 닫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죠. 어쨌든 파운더리 없이는 시스템 반도체가 나올 수 없고 그렇죠. 또 저희 같은 팹리스 기업이 없으면은 파운더리에서 생산할 물량이 없는 거고 어떻게 상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생태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그래서 미래의 이런 밸류를 높여줘야 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TSMC처럼 좀 더 투자도 해주고 협업도 해주고 이런 게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뭐 투자보다는 저는 뭐 처음부터 뭐 돈을 내시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국내 IP 기업이 삼성 파운더리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찬스만 줘도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기밀이 나가고 이런 거 반대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어떤 실증센터나 검증센터 같은 거를 같이 만들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검증과 실증은 IP 개발하는 회사가 해도 돼요. 아하, 예. 왜냐면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가 검증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거를 대신 검증하고 실증해 주는 건 아니고 공정별로 이 IP를 검증할 수 있게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어 주는 역할. 그 웨이퍼로 만들어서 이게 기능난데 문제 없어요 하면 그때부터 이거는 있죠. 삼성 파운더리가 그 밑에 있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한테 IP로 등록만 해주면 돼요. 그럼 저희 아하. 팹리스 기업이 거기서 이거 IP 사서 네. 만들면 되는 거니까. 결국 삼성의 결국 파운더리 SK 하이닉스하고 팹리스 협회 이 기업하고 협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네요. 제일 그죠? 중요하고. 예. 제일 중요. 그래서 그 회장님 말씀하신 거 여기 보니까 우리 이재용 회장님하고 최태원 회장님이 그 팹리스 협회 명예 회장으로 좀 와주십사 이런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명예회장 저는요. 뭐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좋은 게 없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도 뭐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 뭐 해서 뭐 파운더리의 이쪽을 담당하는 뭐 부사장급 정도만 저희가 컨택하고 정기적인 미팅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저희 목소리를 조금 더 잘 전달해 드릴 수는 있겠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은 다 수긍들 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다음에 뭐 두석이 뭔데 하는 이런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현재 산자부가 이거를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우리 파운더리 업체를 산자부가 연결해 주나요? 누가 중기벤처부에서 누가 연결을 해주죠 이거를? 자, 이게 재밌는 과기부가 연결해 주는 어떻게 재밌는 되나요? 스토리인데요. 예. 이제 AI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워낙 화두지 않습니까? 예. 세 부처가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서 중기벤처부는 뭐 파운더리와의 상생해서 뭐 정기적인 자리로 만들고 미팅을 해요. 산업부는 원래 전통적으로 반도체과가 그렇죠. 있고 네. 지원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과기부가 한 10여 년 전부터 여기는 원래 과기부는 원천 기술 쪽에 R&D 쪽을 R&D를 주로 많이 하니까. 하셨었는데 네. 실제 반도체 R&D 과제를 하세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있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네. 약간 혼란스러운 거는 세 있죠. 군데 불려댕기겠네. 그래서 근데 과기부는 그래도 좀 명확한 거 있어요. AI, 어드밴스 패키지, 그다음에 K 클라우드 뭐 이렇게 타이틀이 존재하고요. 물론 산업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뭐 최근에 뭐 맥스라고 그래서 매니팩처링 AX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컬러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좀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데 어차피 정부 예산을 갖고 시스템 반도체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과기부에 또 이쪽을 담당하시는 또 분이 계셔서 본부에서 이분이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데 유사한 과제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 파운드리 그 삼성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삼성하고 우리 SK 하이닉스하고 팹리스 업체하고 회사들하고 과기부, 산자부, 중기벤처부가 뭔가 합동 기구를 만들어서 반도체 전략을 하나로 세워가지고 나중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나누는 건 좋은데 그런 뭔가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필요하죠. 현재는 중기부는 중기부 산하의 이런 과제를 검토하고 기획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요. 산업부도 상기평이라는 데서는 PD들이 따로 존재하시고요. 네, 과기부는 이제 나이파라는 조직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네, 뭐 저희가 뭐 다 만나 뵙고 의견도 드리고 하지만 이게 또 항상 뭐 예산이란 범위내를 벗어날 수 없고 그렇죠. 모든 과제가 미션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도 않고 조금 안타까움은 있죠. 이게 전 부처하고 파운더리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가 뭔가 합동으로 만드는 거버넌스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는 앞으로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아니면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시스템 반도체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현재는 예,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최대의 위기 상황. 왜 그렇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가 채 안 되는 글로벌 마켓 쉐어를 갖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뭐 3년, 5년 내에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을 하지 못하면 예. 이제는 발도 못 디딜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AI 때문에 이제 우리 글로벌 하이텍 기업들이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젠스랑도 오고 오픈 AI CEO도 오고 뭐 정말 많이 오세요. 그러면 물론 뭐 SK나 삼성의 HBM이란 컴패니언 칩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또 하나의 생태계의 레퍼런스를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네. AW 아마존이 사실은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짓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온전히 글로벌 외국 기업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국내 솔루션과 기술을 접목시켜서 네.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죠. 위기는 엄청난 위기지만 그래도 한번 앞으로 3년 5년 내에 이게 뭐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고 기업의 정신 자세 의지도 필요하고요. 이게 잘 맞아서 이걸 잘 타서 한 번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예, 예. 미래 산업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 거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뭐 6G 통 이런 것들이 대세인데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국내가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면 미래 산업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근데 더더욱 문제는 이게 단순히 어떤 산업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연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옛날에 뭐 한때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하는 몇 개의 물질들을 공급 안 했을 때 국산화도 하고 뭐 수입 다변화하면서 극복을 했듯이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든 전쟁이든 이런 상황으로 어떤 수급이 안 될 때에는 반도체가 올스톱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산화 빨리 해놔야 되고 SCM에 다변화 시켜놔야 되고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은 약한 거죠. 그 회장이 봤을 때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의 역량은 그러니까 역량이 있어야 이제 그럼요. 지원을 하면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 역량 평가를 해본다면 냉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아, 나쁘지 않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저는 이제 팹리스부 회장이기도 하지만 팹리스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현대기아자동차에 제품을 납품을 해요. 네, 예,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이거 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 또 특정 산업 분야에도 저희 이제 AP가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리지는 않거든요. 글로벌 기업에 대비. 예, 기술력이 딸리진 않는다. 물론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하는 ECU 쪽 칩은 퀄컴 엔비디아보다 못해요. 네, 그런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엣지 디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있죠. 요 한 영역에서 엣지 디바이스는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서 한 발 한 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는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수요 기업이랑 테크니컬 인포메이션 공유가 없으면 내가 만드는 제품의 스펙이 안 나와요.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든 제품은 수요 기업이 반드시 쓸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요 기업이 자기네 미래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해주면서 이렇게 가자고 서로 합의가 되면 그래도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팹리스의 역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뭐 상생 차원에서 보면 또 국내 대기업들이 국산 칩을 잘 안 쓰는 아하. 그런 풍토도 있어요. 네, 뭐냐 여담이긴 하지만 모 대기업에서 어떤 임원이 국내 기술을 도입을 해서만 실패를 하면 요 파이어 대상이고요. 글로벌에 조금 이름 있는 기업 거를 도입해서 실패하면 얘 끄떡끄떡해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뭐 여담이 나올 정도로 국내 제품을 적용하고 쓰는 거에 대한 약간의 뭐 두려움, 뭐 아니면 약간의 어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프로세서 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소위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사양 또는 로드맵을 팹리스 협회랑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구매도 일으켜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회를 그죠? 얻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과제가 하나 있어요. 네. 현재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매뉴팩처링 AX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맥스 MAX 맥스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1조짜리 온디바이스 AI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예. 그 과제를 묶었어요.
그래서 수요 기업인 5개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예. 여기에 팹리스 기업이 이 대기업이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 잘 됐네. 예. 예, 그래서 뭐 예타는 작년에 면제 받았고 이제 2월 달까지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아마 3월쯤에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예요? 맥스요. 맥스. 매뉴팩처링 AX. 매니팩처링 AX. AX. 예. 그러니까 AX가 AI 익스피리언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 시설에 자유 AI를 제조업 갖겠다. AI 근데 예. 이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도 수요 기업과 연계된 과제들은 존재했었는데 이제 대한상의까지 이제 들어와서 뭐 최태원 회장 되게 관심 있어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문제를 구성력이 같이 있는 푸는 거네 이제. 네. 예, 같이 푸는 거네요. 그런 찬스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예. 거죠. 그러면 그 제조업 AI를 또 같이 푼다고 치면은 로봇 AI도 같이 풀고, 그죠? 그 맥스에는 로봇 분야도 들어가 들어는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로봇 몇몇 있죠. 로봇 회사도 있고 웬만하면 다 이제 시총도 조가 넘어가는 매출은 아직은 작으시지만 예. 있는데 아직도 기술적으로 벗어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로봇 분야도. 예. 우리가 요새 뭐 지금 CES 때문에 응?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존재하고 테슬라의 응? 옵티머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대한민국이 모 회사가 휴머노이드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게 있고요. 아직도 협동 로봇 정도 수준이에요. 네. 공장에서 움직이는 네, 협동 네, 네. 로봇. 그다음에 이제 AMR, 오토노머스 모빌리티 로봇이 이제 물류 이렇게 옮겨주는 움직이는 그런 거. AMR들. 네, 네, 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인데 더 문제는 국내 로봇 회사들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세요. 아하. 재계과나 기계과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시스템은 네, 잘 네. 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시스템 반도체랑 해서 서로의 어떤 기술을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요게 저희는 하고 있는데 조금 약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스템 반도체 베이스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분야라고 예. 생각합니다. 결국 아까 말씀한 결국 새로운 미래 산업을 만드는 거기와 시스템 반도체가 결합돼야만 결국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리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팔로우가 아니라 리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한테 이거를 꼭 좀 부탁드린다. 이거를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뭔가 획기적인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건의를 하신다면 무슨 건의를 하고 싶으세요? 이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 물론이죠. 예. 뭐 일단은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과기부, 산업부, 중기벤처부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전문 분야를 깊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더 조직으로 들어가면 중앙부처의 뭐 차관은 뭐 정책, 뭐 실장, 국장, 과장님들이 너무 짧게 계세요. 뭐 한 1, 2년 내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자리를 옮기시다 보니 이분도 1, 2년짜리의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롱텀보다는. 그래서 특히 뭐 AI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쪽 분야는 어떤 지원의 연속성, 그 다음에 체계화, 그 다음에 수요 기업의 연계를 통한 실증까지 한 플랫폼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추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과제고 그 과제가 성격이 있다 보니까 다 그냥 그 자기 분야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성향이에요. 네. 근데 절대 이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생태계로 완전히 잘 생태계로 해야 가야 됩니다. 생태계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도체가 있어야 결국 미래가 있는 국가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산자부, 과기부, 중기벤처부 그리고 여기에 적어도 근무하는 공직자는 여기에 적어도 오랫동안 근무하면 나중에 뭐
1계급 특진을 시켜주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오랫동안 반도체 더 이상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이 됐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뭔가 인력 구조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IP부터 해가지고 이 기업, 파운드리 기업까지 패키징까지 생태계를 가지고 아직 그 맥스 AI처럼 그러니까 막 제조업 AI면 AI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우리가 시스템을 짜서 반도체를 만들자. 이런 말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한 가지만 딱 더 네,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싶은 거는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파운더리 산업이 있고 뭐 반도체 장비 산업이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팹리스는 그냥 반도체라기보다는 하여튼 독립적인 산업 분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만이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AMD 이런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팹도 없잖아요.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렇죠. 반도체만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봐야줘야지. 이걸 반도체랑 큰 틀에서 여기는 설계하는 회사네라고 볼 때에는 팹리스 산업의 성장에는 제한이 있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팹리스를 또 다른 산업으로 하나의 만들 수 산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팹리스에서 선진적인 걸 만들면 또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 우리 김경수 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반도체 전쟁은 이 전 세계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30%,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70%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시장 30% 시장에는 우리가 50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의 세계 시장 규모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단 2%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자가 될 때 우리는 아마 반도체 전쟁에서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승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이자 기술이자 경제의 핵심이 반도체에 있다는 점 우리 모두 함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꼭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함께 협업하고 진화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우리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